오자마자 16분 오셨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시를 좀 봤는데 방송은 자주 하기 힘들어서 밀린 것들 또 하겠습니다. 주요 전시, 주로 5월 초에 봤던 전시 위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몰레스키님, 이한오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그러려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래저래 전시를 다니잖아요. 오프닝 리셉션도 좀 가고, 근데 제가 조금 부끄러워지는 게 미술 평론가님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저를 알아봐 주시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자, 제가 이번에 다녀온 전시는 예화랑입니다. 서울 압구정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갤러리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아트페어 때 그 대표님을 좀 알게 되면서 전시를 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번에 베니스 비엔날레 첫 참여 30주년 백남준, 곽훈, 김인경 3인 전시 중입니다. 이분들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창설되고 처음으로 참석한 5작가 2분 또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주요 멤버 3분을 중심으로 전시 중이에요.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와 역사를 함께 했던 그 분들 중에 유일하게 곽훈 작가님만 유일하게 살아 계셔서, 그래서 이번 전시 추천합니다. 6월 8일까지 하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 참고해 주시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창설됐을 때가 1995년도로 기억하거든요. 현재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의 모습이죠. 그 역사 이야기를 저는 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전시 통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 김영삼 정권 때 백남준 화백이 대통령도 설득을 했어요. 바카스 마시면서. 그런 사연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 백남준 화백이 독일관 대표로 황금사자 상을 받았거든요. 다른 한 작가와 더불어서. 그 계기로 베니스 비엔날레의 여러 주요 인사들을 설득해가면서 한국관 전시관을 추진한 겁니다. 백남준 화백이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베니스 비엔날레가 세계 3대 비엔날레이기도 하고, 미술계에서 엄청난 영향력 있는 그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위상이 엄청나죠. 그 시작을 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한국관 개설하고 참여한 작가분들 사연을 이번에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남준 화백의 여러 아카이브 전시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비디오 아트 전시는 없는데 이제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런 사진들, 포스터들이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있고요. 백남준 화백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약간의 유머도 있고 장난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퍼포먼스 작업을 이전에 되게 많이 했죠. 비디오 아트로 그 인지도를 쌓기 전부터. 그리고 생각보다 독일에서의 위상이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독일에서 활동한 작가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남준 화백의 성향을 보면 저는 다다이스트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다고 이전부터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작품 사진들도 봐도 그렇고, 이런 퍼포먼스나 설치, 레디메이드 개념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죠. 자, 이런 사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사진들이다 보니까 작품 하나하나에 좀 집중을 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르나스 갤러리 전시 전단지 하나를 이번에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진들도 작품이 있고요. 그 백남준 화백이 본래 음악 전공이잖아요. 독일에서 피아노 때려부시는 퍼포먼스로 미술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우리가 아는 비디오 아트보다는 퍼포먼스로 먼저 알려진 작가입니다. 독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아티스트죠. 종합 아티스트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보통 회화보다는 설치물 혹은 퍼포먼스가 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이 전시 포스터가 좀 유명합니다. 또 에로틱이 좀 담겨 있는 그런 포스터물인 것 같아요, 이 작품. 두산 갤러리 오프닝 때 백남준 전시를 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최소한 저는 백남준을 겪은 게 2000년대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백남준 화백의 활동 과정을 잘은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트페어나 전시에 자주 나오는 비디오 아트만 알고 있죠, 주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쌓아올린 퍼포먼스가 좀 유명합니다.
그 비엔날레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미술계의 권위자들을 설득하려고 직접 일일이 드로잉을 해서 선물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한국관 추진을 위해서. 저는 이런 건 되게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보통 작가가 뜨면 나 혼자 잘났다고 그냥 후배들 잘 되건 말건 신경 안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뭐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백남준 화백은 한국 미술계가 세계 시장에 알려지는데 되게 많은 행동을 한 거죠. 이런 걸 보면. 근데 당시에 백남준 화백의 인기가 상당했거든요. 세계 미술계에 그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10손가락에는 들어간 걸로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남준 화백이 드로잉 이렇게 선물해주면 좋아하겠죠. 아무튼 뒤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 옛날 또 자료고요. 비밀 해체된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백남준 화백의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그날 전시를 집중해서 볼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있구나. 백남준 화백의 스타일 정도는 볼 수가 있죠. 장난질 좋아하고 퍼포먼스 위주고 비디오 아트로 나아가는 약간 그런 과도기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이게. 그리고 여러 문자들, 낙서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집중해서 보기는 좀 어렵죠. 굳이 이런 낙서에 관심을 가질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시를 통해서 베니스 비엔날레의 그 한국관 설립 과정을 알게 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엔날레 이제 오래 하잖아요.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한 전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인겸 작가입니다. 그 1995년에 참여했던 그 작가 중에 한 분이고 조소과 출신이에요. 홍대 조각가로 보통 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아는 작가님은 아니었습니다. 드로잉 스컬프처라고 해서 시리즈 작품이거든요. 근데 평면 회화 같지만 이 김인경 작가의 다른 조형 작품들 보면 일관성 있어요. 평면과 3D의 그 경계를 시도한 작가라고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그냥 처음에 봤을 때 그냥 평면 회화 작품이겠지 생각했죠. 미니멀리스트구나. 그런데 이 조형이 알고 보면 약간의 입체물 같기도 해요. 김인경 작가를 좀 이해하면 약간 그런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도 그냥 붙인 것 같지만 약간의 3D 느낌이 나려는 그런 게 좀 보이고요. 예, 그 아카이브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설치하는 과정들 자료들 같고요. 그리고 습작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2D와 3D의 경계에 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작품도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잉크 작업이긴 한데 이게 약간 투명해서 겹쳐진 느낌이기도 하면서 이게 둥글게 말아진 느낌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공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 반투명 재질감 같죠. 근데 확실한 거는 2D 작업입니다. 2D 작업. 약간의 착시 현상을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설치물이긴 한데 빈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테두리만 이 레고 블럭 같은 거 테트리스 블럭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경계를 상상해서 만든다는 의미? 그런 걸 좀 의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이게 제 생각일 뿐이고 정확한 의도는 저도 몰라요. 작품 자체가 가진 그 간결한 그냥 미니멀리즘으로서의 회화적인 느낌도 저는 그냥 괜찮다고 봤는데 이 다른 작품들을 보면 이 작품이 좀 흥미롭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업 방식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셀로판지를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올린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잉크를 이렇게 좀 올린 다음에 이렇게 판으로 쭉 민 그런 기법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시도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런 스페이스 리스 시리즈가 시그니처라고도 볼 수가 있죠.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한 작가고 그런 거장인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레전드죠. 어르신입니다. 예화랑 대표님이 곽군 작가님께 좀 민망하게 여기 허시미술관 여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소개를 하는데 작가님이 그래. 그래서 제가 공손히 인사드렸죠. 사진도 찍고 하이라이트 알래스카 원주민들 언어로 알고 있는데 신의 전령이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최근 작품 시리즈 중에 고래잡이 모티브로 많이 작업을 하는데 그 모티브 시리즈 습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고래잡이를 떠나는 그 원주민들을 이렇게 살아있는 라이브 페인팅으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래 같아요. 고래 살아있는 생명력 그리고 이 원주민들의 무속, 신앙 같은 신비로움 이런 걸 담은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박훈 작가님의 스타일로 보면 그 진화 단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표현주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신표현주의. 완전 추상보다는 추상과 구상의 경계에 있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되게 거칠어요. 느낌이. 약간 생명력이 느껴지고. 그쵸? 근데 완전 추상 같지만 어떠한 형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차찬 시리즈가 대표작이죠. 예, 이런 차찬 시리즈. 연도는 제가 표기를 안 했는데, 아트페어를 보면 차찬 시리즈 작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그 박스를 그대로 살려서 작업을 하셨네요. 동양에서 차를 마신다는 느낌, 그게 정서적으로 수영을 쌓는다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안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찻잔이 마신다는 것까지 그 의미를 확대하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건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할라야트 그 시리즈 중에 하나죠. 고기잡이 배가 있고 점프하는 고래가 좀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유분방하게 거친 라이브 페인팅 같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되게 무심하게 쿨하게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죠. 워크라는 시리즈 작품입니다. 화살표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 의도가 보이죠? 화가는 머리가 아닌 손으로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머리는 쪼그라든 정령 정보만 기억합니다. 손은 무한한 비정형 정보를 기억합니다. 인류의 원시적인 손이 오늘의 섬세함에 이르기까지 진화하면서 겪었던 공포, 중력, 원심력, 사랑, 미움, 쾌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손의 모든 비밀스러운 기억을 화가는 기억하고 표현해내야만 합니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표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올해 곽훈 작가님 시집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책을 좀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맞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집도 냈습니다. 종합 아티스트죠. 이번 전시 중에 메인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썸네일 이미지로 제가 이거를 썼습니다. 한자어로 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 좀 이해하기는 힘들죠. 힌두교 종교 용어로 알고 있거든요. 칼파가. 그래서 이전 시대 세상이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그 과정 사이에 엄청 긴 시간을 칼파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무한의 시간을 추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세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궁금한 상태로 그냥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그린 것 같아요. 포크레인의 그 강인함, 파괴적인 이런 거를 좀 거칠게 그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번에 예화랑의 전시 중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갤러리 현대 지난 전시를 제가 리뷰 방송 놓쳤어요. 제가 책을 쓰느라고. 제가 출판사에서 이제 피드백 오는 순간 또 방송을 이제 못할 겁니다. 오기 전까지 이렇게 방송 올리고 나름 전시도 다니고 있습니다. 새 책 출판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시는데 미리 축하 안 하셔도 됩니다. 책은요 진짜 나와야 나오는 거예요. 이 뜸들이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출판이라는 게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와야 진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계약상으로 온 거 넘겨줬고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진짜 나와야 나오는 거니까 책 내보니까 진짜 나와야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면 책 나름 냈으니까 어떻게 내는지 과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누구나 책 다 낼 수 있습니다. 다 낼 수 있는 시대예요. 지식인들, 전공자만 책 내는 거 절대 아니고요. 낼 자격이 있는 거 그런 개념 없습니다. 그냥 낼 수 있어요, 다. 하지만 미친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시중에 떠도는 여러 책들 보면 전문가들이 쓴 게 아닌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은근슬쩍 이게 뭐야 책 내용이 만만해 보이죠. 이렇게도 책 낸단 말이야? 나도 낼 수 있겠네. 그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책 낸 분들은 제가 직접 써보니까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실행력, 이 여러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바닥에 의자 붙여가지고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만만치 않다. 누구나 다 낼 수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걸 저번에 느낀 거죠. 벌써 한 달 전이네요. 그 전시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소개합니다. 지난 전시예요. 이미 못 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작가님들은 기억하면 좋잖아요. 주로 동양화 베이스 작가님들 전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에 작가는 너무 많고 이미 돌아가신 거장들도 많고 현직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가님이구나 정도 아시길 바랍니다.
되게 시원한 수채화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추상이죠. 이런 작품들은 솔직히 제가 작가에 대한 정보도 많지는 않고 하니까 제가 감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주관적인 감상. 제가 어떤 주관적인 감상을 이렇게 구독자들에게 주입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각자 나름의 관점으로 감상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제 생각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제 생각 따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2점밖에 안 올렸네요. 죄송하게도. 죄송하지만 다른 분 작품이 좀 더 좋았나 봅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다 찍지 않았거든요. 김민정 작가입니다. 이렇게 딱 뿌리는 강렬한 색채가 좀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어떤 정확한 형상은 알 수는 없지만 강렬한 포인트 컬러를 즐겨 쓰는 작가님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 점에서 그 파편이 깨진 듯한 이런 느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되게 간결한 느낌이고 이것도 약간 비슷한 시리즈인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그린 작품 같아요. 이 파란 포인트가 있는 것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낌이 좀 좋았습니다. 약간 익숙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약간 일러스트 디자인적인 이런 간결한 느낌? 이게 좀 감각 있어 보였습니다. 되게 심플하다, 감각 있다, 이런 느낌이 바로 드는 작품이었어요. 뭘 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목도 안 봤습니다. 제목을 굳이 안 봐도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제목이 무제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는데 제목을 보는 순간 이게 상상이 갇힐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귀찮은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실제 있더라고요. 갤러리 여기 큐레이터님이 진짜 말씀해 주셨는데 전시할 때 일일이 캡션 붙이는 거 이게 작업 시간도 그렇고 시간 관계상 단축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갤러리 전시 때 제목 이게 생략하는 경우 많습니다. 최근에는 더 이게 있어요. 아무래도 세 분이 단체전 하는 거니까 최소한의 작품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름 정도는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좀 불편했습니다. 가끔 헷갈리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누구 작품이지? 그런 거. 자, 김민정 작가. 자기 스타일이 있죠. 이런 느낌 보면. 이게 조금 다른 거죠. 꽃술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 느낌은 약간 김한기 화백이 좀 떠올랐습니다. 약간 그런 오마주 작품인가 싶긴 했습니다. 혹은 칸딘스키의 색채 그 드로잉 있잖아요. 색채표 같은 거 땡땡이 그 패턴이 되게 유명한데 그것에 대한 오마주가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제 오렌지 색채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무심하게 퍼진 듯한 느낌. 그 우연적인 효과를 즐겨서 작업하는 스타일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전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가가 도윤희 작가였습니다. 그 도윤희 작가도 다른 작품 보니까 진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전시 스타일이 되게 느낌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뭔가 오밀조밀 깊이감 있는 이런 느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을 그린 것 같아요. 가상의 판타지의 산, 상상 속의 산. 이게 약간의 유토피아, 아르카디아 그 세상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도윤희 작가만의 그런 이상세계. 그리고 뭔가 박테리아, 현미경으로 확대한 듯한 이런 느낌. 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시리즈 작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작품 비슷한 거 봤을 때 도윤희 작가의 작품이라는 게 좀 구별이 돼서 재밌었습니다. 이 느낌 어떻게 낼까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작품을 했을까? 재료도 궁금하고 작업 방식도 궁금해하게 하는 그런 게 그거 자체가 전시의 연장선상이죠. 근데 작품이 조형도 약간 뻔한데 작품 방식도 그냥 딱 각이 나오는 거 뻔하죠. 그래서 자신만의 작업 방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포도송이 느낌 시리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깊이감, 이런 모호한 느낌, 아 좋더라고요. 쌓아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우연적인 색채의 그런 섞임, 특유의 이런 곰팡이 같은 깊이감, 이런 것도 좋았습니다. 자, 아무튼 도윤희 작가 좋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동 가는 길에 이정윤 작가 개인전 하길래 잠깐 한옥 갤러리에 들어갔거든요. 자, 이정윤 작가는 제가 플레이스 막 전시 때 참여 작가는 아니었지만 그날 뒤풀이 때 처음 뵙고 작품을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소개하자면 사슴 작가로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사슴 시리즈로 주로 작업을 하는데 그 메인 전시는 다른 큰 미술관의 전시 중이었어요. 당시에는. 지금까지 전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매력 있는 작품은 그쪽에 가 있고요. 그
다른 작품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현대적인 감각도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작가님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양화 베이스인데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동양화 작가다 그런 것 따위가 솔직히 무의미하죠. 그래서 사슴 시리즈인데 최근에 이런 파격적인 붓터치의 그 강인함을 그대로 표현한 이런 느낌 재밌더라고요. 이 시리즈 작품 3점이 있습니다. 요렇게 근데 요거는 약간 두꺼운 그 아크릴 물감으로 바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거친 그 먹선 느낌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인지 모르겠는데 식물 시리즈로 작품한 게 꽤 있었어요. 그 사슴이 되게 신비롭게 실루엣 느낌입니다. 사슴이 가지는 이정윤 작가의 개인적인 그 상징,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느낌 시리즈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신비로운 그 월령공주에 나오는 그 사슴 비슷한 신이 있잖아요. 산신이었나? 그게 약간 연상이 됐습니다. 뭔가 오염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같은 느낌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약간의 멀리서 보면 사람 웃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사람 눈 같기도 하죠. 약간 스마일 느낌도 있고 여기 안에 보면 약간 사슴 눈, 코, 입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서 좀 심플하고 간결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슴이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정윤 작가의 시그니처 같아요. 다른 미술관의 전시 중이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포스터를 팔았어요. 이 느낌 되게 강렬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한벽원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북촌에 있어요. 예, 그 위치도 좋고 좋은 전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대 교수님입니다. 조상열 작가의 붉은 산 시리즈로 작업을 하신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강렬한 붉은 산을 자신의 감성으로 작업하는 작가님입니다. 구름을 이런 패턴으로 최근에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산은 약간의 전에 이제 조선 시대 때 그리는 그런 전통적인 화풍으로 그렸지만 색채가 되게 강렬하죠. 주로 이런 강렬한 보색 대비를 즐겨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패턴이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담배 파이프인 줄 알았어요. 조상열 작가가 연주할 줄 아시더라고요. 네. 의미는 뭐 다양하게 해석 가능하겠죠. 이런 동글동글한 구름 패턴이 많죠 최근에. 그리고 둥둥 떠다닙니다. 색소폰이죠. 색소폰. 어떤 특정한 산이 아니라 상상의 산을 그린 거겠죠 아무래도. 저는 이번 전시 때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 이 작품이었습니다. 되게 간결하면서 되게 현대적인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전시 온 다른 분들도 이 그림에 가장 큰 반응을 느꼈습니다. 근데 몇 점 안 돼요. 작품도 약간 사이즈가 작고 이 작가님이 크게 이 작품을 작업했을 때 이 느낌이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면 스케일 크게 이런 느낌으로 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안에 여백을 남겼을 때 그 뭔가 불타오르는 그런 강렬함도 느껴지고 네. 이런 여백의 선 느낌도 간결해서 재밌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다른 비슷한 시리즈 작품이고요.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의 스페인 투어 미술 기행이잖아요. 마감됐습니다. 자축하는 의미로 보여드리고 그런데 마감됐는데 문의가 오세요. 그래서 다른 날 한 며칠 간격으로 이 투어 끝나면 제가 스페인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 그래서 연달아서 모객해서 상품 하나 더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 인원 좀 여유있게 10명만 돼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예, 그래서 희망하는 분 계시면 일단은 문의 주셔도 됩니다. 연락 주시고 11월 무조건 일정 맞출 수 있다 하신 분들은 우선순위 예약자로 이렇게 해드리고 공식적으로 모객하기 전에 다 거의 다 예약이 찼거든요. 예, 몇 자리 빼놓고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인원 확정을 하면 바로 선 예약 자로 이렇게 등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가시는 분들 부럽다고 하시네요. 그쵸, 사람마다 가능한 날짜가 있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 또 시간 내는 게 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11월 달에 더 만든다면 코스가 좀 바뀝니다. 약간의 다양성을 위해서 바르셀로나, 마드리드는 동일한데 빌바오 때문에 북부를 갑니다. 이번 투어는. 근데 만약 다른 투어 확정되면 남부로 갑니다. 본래 그 관광객 투어 일정으로 노멀한 투어를 잡으려고 해요. 대신에 미술 기행이니까 미술관에 조금 더 힘을 쓰려고 하죠. 제가 가니까. 그래서 세비야는 보통 미술관 안 가거든요. 하지만 저는 갈 겁니다.
그라나다도 어디라도 미술관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정은 좀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호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